외계 행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천문학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많이 갖고 학생들도 많이 몰리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거든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별 주위에 각종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행성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 그런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꼬리 이렇게 길게 늘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소행성이라고 하는 작은 천체들이 역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왕성 근처에 가면 까이퍼 벨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명왕성 비슷한 천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이름 붙이기 좀 애매한 아주 작은 천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태양계 구성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큰 별을 하나 중심으로, 태양이 사실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태양이죠.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 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빛을 내는 애들이죠. 사실은 그런 별들이 태양 같은 별, 태양보다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태양을 별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 틀리게 내기 위한 거 되게 좋은 게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답은 태양이겠죠. 태양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제일 가까웠지? 이러는 겁니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나 당연하고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게 태양인데 잊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밤하늘 별을 보고 있으면 이제 태양 같은 별들인 거죠. 빛을 스스로 내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주위에도 지구나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게 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냥 깊이 있는 과학적 추론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행성들. 그리고 태양계라고 불렀잖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별이 있으면 별 주위에 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항성계라고 부릅니다. 별을 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행성계라고 부릅니다. 행성을 중심으로 보면 행성계가 되고요. 별을 중심으로 보면 항성계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계 또는 또 다른 태양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른 태양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게 결국은 별을 하나 가운데 두고 어떤 천체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태양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별들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 속해 있지 않은 행성들을 외계 행성,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보기 전에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1개와 2개 사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토성에 고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고리를 갖고 있는 천체는, 그럼 정답이 토성입니다. 근데 목성에 였지만 고리가 있다는 것이 1970년대 발견이 되고요. 보이저 1호, 2호 이런 우주 탐사선들이 가보니까 목성뿐 아니라 해왕성,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거대 기체 행성들,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같이 지구보다 크고 이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와 둘 사이가 엄청,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2번째 발견되면 2개 발견되니까 온 천지에 널려 있겠네? 하나, 둘, 여럿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생명체도 만약에 화성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면 이제 하나, 둘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온 우주에 생명체가 널려 있네? 이러고 떠들 거예요. 보편화시키는 것에 2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렇게 별이 많은데 행성도 너무 많겠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도 그 말을 내뱉기까지의 인고의 세월을 2번째 증거. 1992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이 되었는데 당혹스러운 거예요.
태양 같은 별 주위에 발견이 됐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펄사라고 부르는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별이 있어요. 그 별 주위에 발견된 거예요. 펄사라는 천체는 중성자 별이라는 게 빨리 회전하는 천체를 펄사라고 부르는데요.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이 한번 죽으면서 생기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 같은 별 주위에 행성이 발견되면 막 보편화시키고 온 우주에 행성 천지다 이럴 텐데 굉장히 특이한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95년이 될 무렵에 비로소 지구인들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별 옆에서 행성이 발견되었어요. 태양같이 이런 별들. 그러고 나니까 엄청 많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관측을 해서 지금은 외계 행성의 숫자가 4,0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입니다.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망원경을 우주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에 있으면 지상망원경. 네, 간단해요. 우주망원경인데 이름을 붙이잖아요. 망원경이면 여긴 케플러가 붙었습니다. 케플러라고 붙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저거는 외계 행성을 찾는 전용 망원경입니다. 케플러의 3가지 법칙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행성에 관한 케플러의 3가지 법칙. 그러니까 행성이 타원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도 기억나시죠? 가까이 갔을 때 빨리 돌고 멀리 가면 천천히 돌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면적과 속도가 비례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경험 법칙이죠. 그 행성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경험 법칙을 왜 그런지 몰라요.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뉴턴이 분석을 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3가지 행성 법칙, 그러니까 행성에 관해서는 케플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잖아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우주망원경 이름에 케플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붙여요. 허블 우주망원경. 그럼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허블 상수라는 걸 구해서 얼마나 빨리 우주가 팽창하는가 하는 팽창 계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한 4,000개가 넘게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발견이라고 얘기하면 이 별이 있으면 별 주위를 도는 게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주기, 뭐 크기, 속도 이런 것들이 파악된 애들만 4,000개라는 얘기예요. 후보들은 훨씬 더 많아요. 1995년에 비로소 태양 같은 별들 주위에 있는 행성이 처음 발견되었는데 불과 20몇 년이 지난 사이에 그렇게 그 중심에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저 우주망원경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은하수예요. 은하수에 보면 백조자리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이렇게 생긴 별자리인데 그 백조자리에서 근처에 네모가 굉장히 여러 개가 모여 있잖아요. 저게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그 하늘을 보는 영역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저 네모나게 한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관측기기를 달았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눈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디지털 카메라. 비싸고 성능 좋은 디지털 카메라. 저 하늘의 저 같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많겠죠. 그러면 동시에 굉장히 많은 별을 관측하고 반복 관측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반복해서 관측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보고 싶은 거냐면 행성, 외계 행성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별을 관측을 해요. 근데 외계 행성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두우니까. 밤하늘의 별을 볼 때 행성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다 그 옆에 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별빛이 너무 밝고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채택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돌 거 아니에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다른 게 돌고 그러면 어떤 별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이 공전을 하다가 별 앞을 싹 지나갈 거예요. 별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별빛이 있는 걸 어제 오늘 계속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별빛이 어두워지겠죠. 다 지나갔어요. 도로 밝아지겠죠. 이런 걸 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식, 월식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관측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관측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시간을 따지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공전 속도를. 얼마나 빨리. 그 다음에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정도를 따지면 가려지는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행성의 크기 그럼 질량, 크기, 궤도. 그러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현상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 전에는 그냥 띄엄띄엄 1개, 2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한창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마치고 고를 때라서 다 이런 걸 외우고 다녔어요. 어떤 게 하나 발견되면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서로 외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1개, 2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전에도 이런 식의 지상 망원경을 사용한 서베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 수십 개가 발견되기 시작하더니 한꺼번에 100개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니까 처음 올라갔을 때 2009년에 올라갔어요. 가서 첫 번째 이제 관측을 한 데이터를 이제 몇 년 후에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후보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한 번에. 지금도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얘는 이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수명을 다하고 이제 데이터만 쌓아놓고 해서 그 데이터 분석하자면 또 한 10여 년 걸린대요. 그럼 이제 이 궤도 공전 주기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다 되어야 얘를 행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 게 40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수천 개가 기다리고 있고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제 수명을 다했잖아요. 이거를 대체한 더 좋은 망원경이 지금 올라가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걔는 한 번에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씩 막 발견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케플러 우주망원경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띄워서 외계 행성을 관측한 주 목적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태양계를 보니까 행성이 있는데 태양계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계가 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데 보편화시키자면 2번째 케이스가 있어야죠. 그거를 알기 위한 거죠. 근데 여러 케이스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4000개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가 정말 보편적인가, 아주 특별한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외계 행성의 분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쪽 축이 공전 주기입니다. 우리는 1년. 그러면 뭐 토성이나 목성 가면 10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이 공전하는 주기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그리고 이쪽 Y축이 크기입니다.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신기한 게 저걸 꽉 채웠잖아요. 지금까지 관측한 거. 근데 관측을 하면 약간 관측을 하게 되면 바이아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거에 잘 발견될 거 아니에요. 밝고 큰 거 위주로 먼저 발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두운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밝은 거 위주로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전 주기가 짧은 애들이 발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전 주기가 100년. 그러면 그 발견이 되게 힘들겠죠. 근데 공전 주기가 10일. 그럼 엄청 발견하기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크면서 공전주기가 짧은 애들이 발견이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태양계를 보면 큰 애들은 바깥쪽에 있어요. 작은 애들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을수록 공전주기가 짧습니다. 빨리 돌아요. 바깥이면 그러고 저쪽 명왕성 뭐 해왕성쯤 가면 뭐 거의 100년이 걸려요. 가운데 작은 애들이 빨리 돌고 바깥에 큰 애들이 천천히 도는 게 태양계의 모습인데 관측에 유리한 거는 가까이 있어야 빨리 도니까 빨리 돌면서 큰 애들. 근데 태양계는 그런 게 없죠. 빨리 돌면서 큰 애들, 목성 같은 게 수성 위치에 있으면서 도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측을 하면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걸리겠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뜨거운 목성이라고 한 것들이 그겁니다. 목성보다 큰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궤도가 목성쯤 가 있는 게 아니라 수성보다 막 가까 수성 이런 쪽에 있어서 자기네 별을 도는데 며칠밖에 안 걸리고 막 이래요. 이게 뭐지?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의 형성 원리와 이 배치도 같은 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비슷한 게 나오면 좋죠. 우주가 다 똑같아 이러면 너무 편해지고 교과서 쓰기도 편하고. 근데 영어로 핫 주피터라고 부르는 뜨거운 목성이 먼저 발견된 거예요. 제일 먼저 발견되기 쉽잖아요. 목성보다 큰데 그 별을 며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체예요. 그러면 수성처럼 가까이 있으면 이게 막 증발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모양을 유지하면서 돌아요. 패닉이 온 거야.
우리가 했던 게 다 틀린 거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태양계의 기원이라는 말에서 행성계의 기원을 따지는 거로 넘어갔죠.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것 중에 태양계는 하나의 경우겠죠. 그래서 그러자면 이제 더 많은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봤더니 이제 점점 기기가 좋아지고 더 발달되고 분석도 더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어떻겠습니까? 점점 주기가 긴 애들, 점점 작은 애들이 발견이 되어서 저거를 꽉 채워버린 거예요. 저 말은 뭐냐면 온갖 종류가 다 있다. 그런 거죠. 지구처럼 작은 애들이 가운데 몰려있는 애도 있고 큰 애들이 가운데 몰려있는 애 있고 그러면서 빨리 도는 작은 애, 뭐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말은 되게 힘들어진 거죠. 저 모든 것을 일관되게 맞추는 형성 이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천문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현상은 발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떤 일관된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전형적인 게 아닌 거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계 행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성의 분포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 같은 행성이 이제 얼마나 보편적이냐. 되게 놀라운 게요. 어쨌든 지구랑 좀 환경 조건이 비슷한 애들을 했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 같은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굉장히 작은 지역을 관측한 거잖아요. 다른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행성의 숫자도 어림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특히 그런 행성의 개의 기원에 관심도 있지만 지구랑 비슷한 애가 있지 않을까에 관심이 또 한편으로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구인 같은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수십 개를 발견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수백 개가 발견이 되었고요. 전하늘에 곱하면 우리 은하 내에만 50억 개에서 500억 개 정도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 말은 지구랑 비슷한 행성은 우리 은하 내에 흔하디 흔하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몇백 분의 1, 몇만 분의 1만 생명체가 살고 그 중에 몇백 분의 몇만 분의 1만 지적인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도 우리랑 비슷한 생명체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을 통해서 하나는 그 행성의 진화라든가 형성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알아내는 것, 또 하나는 생명체에 대한 탐구. 생명체의 탐구라기보다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구죠.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거주 가능 지역, 해비터블 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지구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 생명체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를 찾아본다 하는 얘기는 지구 생명체를 바탕으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생명체 비슷한 걸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행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빨리 돌아요.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어떤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그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액체 상태의 물이냐? 지구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바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것이 전파되기 좋아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또는 어떤 화합물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기가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지구 생명체가 번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구 같은 생명체들이 번성하려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액체 상태. 그렇게 이제 아주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하는 것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는 행성들을 거주 가능 지역에 속해 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 어떤 별이 갖고 있는 별의 별빛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별이 뜨거우면 거주 가능 지역이 저 멀리 가 있을 거고요. 별이 차가우면 가까이 붙을 겁니다. 태양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구가 딱 적당한 위치에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 걸 거주 가능 지역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액체당시에 물이 있는 걸 지구니까.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화성과 금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같이 하는 것을 태양계 내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하고요. 태양보다 어두운 별들은 더 가까이, 밝은 별은 더 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와 질량이 비슷한 것도 관심이 있지만 이 거주 가능 지역에 들어가는 애들이 더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애로 더 국한을 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 사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는 천체들이 그 행성들이 그 중에서 거주 가능 지역에 들어가는 행성들을 집중적으로 관측합니다. 거주 가능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구랑 질량과 크기가 비슷한 애들, 그러면서 이 공정 궤도가 비슷한 애들을 찾으면 제일 적합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얘네들의 대기를 관측합니다. 여기 뭐 대기가 지구와 비슷한 대기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반사를 하잖아요. 그럼 바다가 있고 없고에 따라 반사도가 틀려져요. 그런 것들. 그렇게 관측하는 식으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지적 생명체, 우리 같은. 근데 너무 멀고 가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저런 조건을 다 갖춘 것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전파 신호예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보면 200년 전에 지구를 봤다면 태양 전파 신호를 반사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만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보면 이상하네?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이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전파 신호가. 그럼 그걸 제가 얘기한 거 추론을 해서 저기에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을 이해하고 그걸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들 입장에서 외계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닥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가서 보는 건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어떤 행성들은 하나가 아니라 행성이 두세 개가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에 저렇게 여러 개가 발견돼 전부 다 거주 가능 지역에 있어요. 크기도 지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개의 행성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계 행성 분야는 지금 그런 행성의 어떤 태양계 형성 원리, 나아가서 행성계의 형성 원리에 대한 것을 제공해주고 또 한편 생명체 탐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게 2016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낯익은 분도 계시죠? 스티븐 호킹. 근데 저기 서서 말하고 계신 분이 유리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경영학을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에요. 지금 돈을 기부하는 장면입니다. 1억 달러, 1,200억 원. 스타샷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빛으로 4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초에 한 30km 정도 날아가는 로켓, 그런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으로 한 5만 년에서 7만 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에 또 다른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행성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인데요. 거기까지 5만 년을 가야 되니까 가서 생명체 있는지 보기가 너무 힘들겠죠. 근데 거기를 20년 만에 가자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 돛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리고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럼 얘가 반사가 돼요. 그런 걸 복사압이라 그러는데요. 조금씩 하면서 얘를 계속 미는 겁니다. 태양빛은 무한정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밀어서 가속이 되어서 태양계가 끝날 무렵에 가면 빛의 속도 20%까지 가속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면 저까지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 갖고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쟤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에다가 엄청나게 큰 레이저 기지를 해가지고 인공적인 레이저로 막 쏴서 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손에 보이는 것이 송수신 장치입니다. 사진 찍는 거, 수신하는 거, 보내는 거. 그래서 저런 거를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를 알파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별에다 띄우자는 거예요. 근데 수천 개를 보내니까 가다 없어지는 애도 한 500개, 근처에 가서 막 떨어지고 그런 애 해도 몇 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에 1,200억을 냈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100배 정도 돈이 더 듭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개발하는데 20년, 날아가는데 20년,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날아오는데 4년. 그래서 2056년, 2060년을 D-Day로. 마침 이 발표를 하고 나서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됐는데 지구랑 비슷해요. 오래 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